(6번) 문제 같은 건 3번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왜냐면 이게 뭘로 돼 있어요? 통시적 서술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런 문제가 안 등장할래야 안 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등장하는 거야. 왜 반드시 등장하냐면 일단 볼게요. 처음에 1447년이거든요. 그러면 1447년이야. 요때 의금부에서 종친과의 혼인을 거부한 부사직 홍도상의 처벌 여부를 두고 재판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442년이라 그랬으니까 1442년이면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이란 말이죠. 요 5년 전이면 홍도상의 딸이가 몇 살이었냐면 9살이었어요. 자, 딸의 나이가 어려서 성혼을 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관찰사 하나의 아들을 사이로 함께 삼기로 하고 혼서를 줬어요. 자, 혼서를 줬죠. 자, 그런데 이후 혼서를 보낸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혼인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 있는 게 우리 제시문으로 봐야 되죠. 근데 제시문에 보시면 이 문단이죠. 이 문단이 1440년, 그렇죠. 세종 22년에 나이 16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일 때만 성혼하게 했고 예외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이가 50세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12세가 넘어가면 또 결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혼서를 보낸 후에 1년이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에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된 후에 혼인하도록 하고, 병이 있으나 50세가 된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12세 이상이면 이제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랬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1447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29, 23이니까 22년 이후에 규정 적용을 다 받겠네요. 방금 전에 22년 적용이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홍도상의 딸이 14살이 되자 종친인 근영군 인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속 종친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이름이 나와요? 저희 3페이지에 종친의 결혼에 관해서는 종부시 관료들이 한다 그랬거든요. 종부시. 근데 이 종부시 관료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 첫 번째 기억이 누구죠? 덕원군 이서, 월산대군 이정, 운상군 이재, 강양군 이숙, 그 다음에 옥상군 이재, 측상군 이호식이니까 전부 다 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군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종친이라는 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왕가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왕의 사촌 동생, 사촌 형, 왕의 형, 혹은 뭐 왕의 뭐 이렇게 조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보통 우리가 군이라는 이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아들인 이호와 홍도상의 딸을 혼인시키고자 했으나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문제죠. 뭐냐면 홍도상은 한 해의 아들에게 혼서를 주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혼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 안에 혼서 주고 난 다음에 이해되셨죠? 혼서 언제 줬습니까? 1447년에 줬지 않습니까? 그럼 14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벌써 5년이 이때 혼서 줬잖아요. 근데 재판이 이때가 재판시 아닙니까? 자, 근데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혼서를 이때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혼서를 이때 종친해서 이때 줬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 1442년에 여기 있는 홍도상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혼서를 줬어요? 이 관찰사 한 해한테 혼서를 줬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해에 왕가에서도 관찰사한테 혼서를 준 다음에 또 혼서를 준 거야.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때는. 왜요? 1년 기다리라고 돼 있잖아. 그 제시문에. 혼서 준 다음에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종친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 싫을까 나쁠까 좋을까 이 글에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왕가랑 엮여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왕가랑 엮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추론을 못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여러분 왕가랑 엮이면 외척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요? 굉장히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견제도 받을 수 있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가하고 자꾸 피해. 근데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저희가 혼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혼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종이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거기 혼서를 보낸 뒤에 1년이 지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서에 적힌 시일이 지났다는 사실 숨기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혼서가 보낸 지 1년이 됐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종친과 혼인을 거부하면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1442년에 혼서를 보냈어. 근데 그때 이 종친이 혼인을 제안했어. 이렇게. 아, 우리랑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때 혼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당한 거부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혼서 보낸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 혼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벌을 안 받을 수 있지. 왜 되셨죠? 근데 1447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서 보낸 지가 벌써 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재판시 기준으로 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답으로 간 게 몇 번으로 갔냐면 5번으로 갔어요. 5번. 5번으로 제일 많이 갔으니까 5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재판에서 홍도상의 처벌은 혼서에 적힌 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결했을 것이다. 이랬는데 제시문에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혼서를 보낸 후에 1년이 지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혼서에 적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서를 보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혼서를 어디 있어요? 이 문단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혼서를 보낸 뒤에 1년이 지나지 못하도록 하고. 되셨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혼서를 준 날로부터 1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서에 적힌 날로 하면 안 되죠. 혼서에 적힌 날로 하면 내가 몇 년 후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서 준 날로부터 1년 넘기지 않도록 해라. 이거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 여러분 수정됐죠? 오늘 칠판에 보셨을 거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이요.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여러분 종친의 혼인에 관해서는 거기 보이세요? 1466년 세조 12년이라고 보이는데 보이세요? 찾으셔야 돼요. 1466년 세조 12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문단, 2문단, 3문단에 있어요. 3문단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1466년 세조 12년에 종친의 혼인에 관해서는 연한에 구애되지 말고 혼인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478년 세종 9년에 예조에서 종친임을 고려해 양가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된 후에 혼사를 논의케 하고 6살 이상이 나면 혼인을 허락하지 않게 하였다. 다만 사대부가 종친과 혼인하지 않으려 자녀의 날을 줄이거나 늘린 경우에 벌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종부시 관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랬어요. 그럼 자,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잖아요. 원래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종친의 경우에 종친의 혼인에 관해서 뭐가 없었죠? 연령 제한이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세조 12년에. 그러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럼 연령 제한의 도입에 관해서 반대하는 견해는 어떤 입장인 거죠? 당연히 그 이전처럼 연령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겠죠? 이해되셨죠? 연령 제한 없이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처음에 누구의 견해가 나오냐면 이 글에 따르면 덕원군 이서의 견해가 종친의 혼인의 6살의 나이의 차이의 법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경국대전을 다듬어야 하니 청컨대 이 법을 싣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덕원군 이서의 견해는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기존의 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산대군 이정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6살의 차이는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 법은 좋다고 이를만 합니다. 만약 이 법이 없으면 비록 포대기 속에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종실의 집에서 강제로 예물을 보낸다면 두 집자는 이거 어리고 큰 차이가 심하여 인정에 부합하지 않고 하늘의 이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월산대군 이정의 경우에는 6살 차이가 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혼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법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되셨죠? 자, 그랬더니 시의 운상군 이계하고 강양숙 이숙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법은 좋지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종친의 혼인은 기존의 법도대로 혼인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6살 차이가 넘게 나더라도 그냥 혼인 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후에 경국대전에 이렇게 혼인에 있어서 6살 차이가 나면 혼인하지 않는다는 법이 적히는 것이 정해지자 옥상군 이재와 축상군 이호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지간히 종친이랑 결혼하기 싫었나 봐. 그렇죠? 종친과 혼인하기를 꺼려 자녀의 나이를 호적에 등록하지 않고 6세 이상 찬지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6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한 5살, 4살 이렇게 나는데 이걸 호적에다가 얘 태어난 날짜를 딱 기록을 해놓으면 6살 차이가 난다 안 난다가 확연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혼인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호적에다가 그냥 안 싣는 거예요. 태어난 날짜를. 그래서 혼인을 거절하기 위한 그 이제 저기를 만드는 거,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자, 6세 이상 차이가 나면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둔다면 종친에 혼인하는 길을 막게 될 듯 합니다. 자, 이 뒤에 어떻게 하냐면 자녀의 나이를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이의 어리고 많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혼인을 맺게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호적에 종친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서 호적에 등록을 안 하면 실제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에 관계없이 너는 우리랑 사돈 맺기 싫구나. 그렇다면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호적에 반드시 나이를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호적에 나이 등록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유도할 수 있지 않냐. 자, 이런 얘기죠. 자, 4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4번입니다. 자, B와 D 중에 어느 쪽의 주장에 따르는지에 따라 호적에 등록한 자녀와 6살 차이인 종친의 혼인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B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6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혼인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반면에 여러분 D를 볼게요. D. 지금 선택지 저희 5번에 4번 선택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6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상관없이 호적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근데 호적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 6살 차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선택지 잘 보세요. 선택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와 D 중에 어느 쪽의 주장에 있는지에 따라 호적에 등록한 자녀야. 근데 호적에 등록을 안 하면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지만 호적에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살 차이가 나면 결혼을 안 할 수 있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6살 차이인 종친이 혼인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도 혼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혼인하지 않아도 된다. 자, 반면에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C와 D 그렇습니다. C, 그렇죠? 그 다음에 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C는 여러분 어느 쪽 입장입니까? 나이에 무관하게 호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을 시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D는 어떻게 해요?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냐,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냐와 상관없이 만약에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D의 견해에 따르면 무조건 결혼시켜야 돼요. 호적에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 차이를 따져서 이제 6살 이상이 나면 혼인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어느 쪽 주장을 따르더라도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자녀는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혼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되셨죠? 맞습니다. 이 문제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 4번에서부터 6번 제시문 같은 거는 개인차가 저 생각에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제시문은 조금 내가 특별히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이런 분들은 고전 관련 제시문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조금 어렵다 이러면 뭐 일단 미트 디티에 있는 고전 제시문 싹 다 뽑고 그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PDF 파일로 딱 뽑은 다음에 그 페이지만 딱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트 역대 나와 있던 고전 관련 제시문 다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8번 오늘 것까지 치면 10번의 고전 제시문 다시 다 뽑고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풀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맨날 약하다고 그럴 거야? 약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관련되는 제시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하는 게 좋다 이거죠.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리트 강의 초기에요. 별로 수강생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수능 강의를 하다가 이제 리트를 병행하는 초기에 원래 제가 과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한 해 동안 제가 과외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외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안 했어요. 한 3명, 4명 정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외를 선생님한테 받으려면 언어 과외 받으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주 정도 주면 2주까지 필요 없어요. 한 6번 정도 수업할 시간을 주잖아요. 6번. 그러면 언어를 3등급에서 4등급 맞는 애들을 1등급으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리냐면 한 열흘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열흘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저한테 딱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일단 얘한테는 처음에 한 2번, 3번 정도는 다른 것도 안 하고 계속 이제 그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한 6, 6회, 7회 이렇게 계속 풀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얘한테 풀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걔가 풀면 저한테 시험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하냐면 집에 가서 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패턴을 좀 찾아내는 거죠. 전체적으로 찾아내는 건 얘는 어법이 약한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그 다음에 만약에 문학이 약하다면 시가 약한지, 소설이 약한지. 만약에 시가 약하다면 현대시가 약한지, 고전시가, 고전 운문이 약한지. 고전 운문이 약하다면 시조가 약한지, 가사가 약한지, 향가가 약한지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제가 계속 분석한다고요. 그다음 비문학이 약하면 비문학 파트 중에 이제 과학이 약한지 기술이 약한지 만약에 과학과 기술이 약하다면 그렇게 한번 분석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얘를 또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걔는 시험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야 시험 봐 이러고 저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걔 눈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그 패턴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6번, 7번 정도 되면 직업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제 대충 얘가 문제가 뭐구나 이게 판단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수능 강사였으니까 당연히 제재별로 고전시가, 고전운문,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랑 수업을 6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앞에 3번 정도는 뭘 하는 거냐면 3번, 4번 정도는 계속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애를. 계속 시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한테 주어진 2, 3번의 시간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다른 걸 합니까? 얘가 현대시가 약하다. 그러면 시험지 전체를 현대시로만 꽉 채웁니다. 현대시 토가 나올 때까지 풀려요. 계속. 그러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수업하는 거. 너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다음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제시문 풀다 보면 약한 게 있고 풀기 싫은 게 있고 조금 풀 때마다 틀린 게 있고 근데 그걸 매번 피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전반적으로요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그게 전체 페이스를 좀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피하면 안 되고 약간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는데, 요게 시험이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면 저는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벌써 저희들 7월이 시험인데 아직 5월이거든요. 이제 막 더더군다나 5월이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달 반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2주가 남아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 다 수능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3등급과 1등급 사이에 문제 틀리는 개수가 몇 개 차이 나냐면 1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많으면 맥시멈 한 4문제 정도 되고요. 보통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물론 이제 그 구간이 있지만 뭐 한두 문제 차이 나는 거예요. 다시 2등급하고 3등급하고 한두 문제. 제가 보기엔 1등급하고 3등급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등급이 능력이 떨어지고 1등급이 전반적으로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비슷하게 가다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한두 군데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아서 풀어주는 게 관건이지, 무슨 3등급인 친구가 1등급인 친구보다 전반적으로 독해 능력이 모두 다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능력 자체가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정 지점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때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전지 시험 나올 때 조금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여태까지 풀었던 시험지 중에 고전과 관련된 거를 딱 모아가지고 그것만 조금 몰아서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도 굉장히 극복이 될 수 있고, 또 문제 나올 때 자기가 풀었던 거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특정 제재에 약한 분들은 특정 제재를 반복해서 좀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